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다, 강국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메모리 일변도 아니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비메모리나 반도체 소부장이 약한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제안도 하십니다. 현업에도 계셨고 교육계에도 계셨던 경력을 좀 밑바탕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사이트를 공유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제 요즘 보면 지금 세계 주식 시총이 1위인 회사가 애플이잖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 스마트폰이라든지 어떤 IT 기들 보면 그 내부에 딱 열어보면 이제 전부 기판이 있고 그 위에 반도체 칩들이 질비하게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 이제 일부 있고 또 나머지는 또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 기능 반도체들이 많이 붙어 있죠. 근데 어쩌면 아까 좀 전에 애플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세계 최대 팹리스 업체가 애플이고요. 뭐 물론 퀄컴도 있고지만 사실 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가장 많은 게 아이폰,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계의 삼성폰, 뭐 중국계 폰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OS라든지 거기다가는 제일 중요한 AP 이런 것들이 어디 걸까요 지금? 다 미국 회사 제품이고요. 또 소프트웨어는 또 어떻습니까? 소프트웨어는 애플, iOS 그거 자체로 하죠. 안드로이드 폰은 또 뭡니까? 구글이 하는 안드로이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스마트폰 IT 기기를 전부 미국이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우리 스마트폰 팔 때 마진율을 얘기할 때 삼성하고 애플이 뭐 스마트폰의 1, 2를 다투는 막강한 경쟁자라고 얘기하지만 마진율을 보면은 거의 상대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 생각을 해보시죠. 아이폰은 CPU도 자기 거, OS도 자기 거, 거기 있는 디자인 전부 자기 거, 그리고 모든 걸 직접 다 애플 같은 경우는 자체로 다 샘플 파일로라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팹리스라도 본인들이 실제로 팹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 평가를 해서 그거를 대만이나 한국이나 또는 중국이나 이런 데 뿌려가지고 대량 외탁 생산을 해서 마진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폰을 보세요. 삼성폰은 AP 퀄컴 거, 그 다음에 거기 소프트웨어 구글 거.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몇 가지가 전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생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우리 거기다는 칩을 이제 우리 삼성 반도체가 많이 한다고 하지만 메모리 칩을 만드는 공장에 가보면 거기는 중요한 설비, 중요한 공정 이런 데 들어가는 장비들은 다 미국 아니면 일본제. 그 다음에 또 소재는 또 거의 일본제. 또 미국이나 또는 중국제 이런 걸 쓰고 있고요. 그것도 전부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냐? 한국이 과연 반도체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은 뭘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하는 거는 그러면 그 중에 남은 게 설계하고 공정인데 실제로 만드는 제조 기술이죠. 그럼 거기에 이제 칩 설계 기술이 있을 거고 그다음 제조 공정 기술이 있는데 칩 설계 기술을 가만 두다 보면 칩 설계 기술에서 메모리는요 똑같습니다. 목적이 같고 범용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다만 슈링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점점 더 작게 만들고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제 설계가 주로 공정에 의존을 합니다. 설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목적은 같고 내가 그걸 좀 더 조그맣고 싸게 만들 수 있는 게 뭘까를 반드시 공정 엔지니어와 상의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그래서 그러면 한국에 남는 거는 설계도 빤한 거고 아까 말한 모든 만드는 제조하는 수단도 다 선진국 우리와 더 선진국인 미국, 일본, 유럽의 장비들이고 소재도 다 일본, 중국, 유럽 이런 소재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뭘까? 우리 뭐 소재 장비 한다 하지만 아주 하이 레벨, 아주 크리티컬 쪽은 우리 나라 장비 못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거. 다만 일반적인 것도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비 회사들이나 소재 회사들이 먹고 살긴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결국은 공정 기술인 것 같습니다. 세계 1위의 기술은 우리의 공정 기술인 거고요. 그 공정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 공정 엔지니어로 몇십 년 일을 해봤지만 모든 제 생각하는 방식이 공정을 최적화하는 방식이 제가 이제 가면서 해보면 학부 때 배웠던 아까 말한 우리 화원과의 3대 전공 다 거기에 기반을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실제로 또 반도체 공장 가면은 또 공정 엔지니어가 우리 화공과 출신들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 재료공학 한 사람들이 또 공정 엔지니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소재 재료 이런 걸 이제 만드는 공정을 워낙 그 사람도 배웠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장비나 이런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이 뭔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 파운더리 말씀하잖아요. 파운더리도 중심이 뭘까요? 그것도 제조 공정이잖아요. 설계는 다 팹리스에서 갖고 오는 거고. 그러면 삼성이 요즘 이제 파운더리로 좀 크게 좀 해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커져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칩 자체를 제조하는 공정 자체가 우리가 메모리 얘기했는데 그 메모리를 만드는 공정 자체도 이제 우리는 수전의 전 공정 같은 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했었어요. 팹에서 하는 공정. 그러니까 웨이퍼 상태에서 하는 공정. 그러면 그쪽은 다 생각하는 게 똑같았어요. 사실은 아까 슈링크. 그 다음에 거기를 극복해서 뭘 써야 되나. 가끔 한 번씩 슈링크가 안 되니까 재료 한번 바꿔보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좀 크게 가지다 보니까 요즘 이제 아까 이종 접합이니 하이브리드니 HBM 얘기했지만 이제 패키지 레벨에서 칩들을 앞에 좀 이렇게 한번 컨비네이션 한번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 개 칩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패키지 기술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 거기 또 새로운 공정인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갈 방향은 제가 봐서는 뭐 좀 어렵고 참 힘든 얘기지만 진짜 우리가 잘하는 거, 또 우리가 인력이 풍부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봐서는 이 공정 분야고 메모리 쪽이 우리가 크고 있지만 아까 파운더리 앞으로 이제 뭐 AI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데 다 그걸 거치거든요. 그쪽을 거치기 때문에 후공정 쪽에 있는 공정이라든지 또 뭐 앞에 전공정 공정이라든지 이런 제조 쪽에 역시나 우리가 계속 매진을 해야 될 것 같고 계속 또 아직도 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AI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네. 그 방향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반도체가 너무 지금 많은 대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다른 분들께도 좀 많은 발언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가벼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지금 다 30대시죠? 약간 시계를 좀 돌려서 이제 본인이 2025학번이 된다고 한번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학번 화학공학과 신입생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제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신입생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이번에는 어떤 분야의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25학번이 되는 친구들한테도 아주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학부 때 이런 공부를 더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도전을 해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어떤 조언 같은 팁 같은 게 있으면 한번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먼저 배터리 위해서 한번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 볼 때는 제일 이렇게 산업계에서 볼 때 조금 아쉬움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퓨전이 기술이 이제 발전할 만큼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의 학문, 하나의 기술만 가지고는 남들보다 나은 뭔가를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뭔가 퓨전이 돼야 되는데 저가 진짜 25학번이 된다고 그러면 뭐 제가 좋아하는 화공도 하겠지만 거기에 AI를 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너무 해보고 싶은데 제가 AI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은 또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게 계속 반복만 되는데 양쪽을 제가 다 어느 정도 안다고 그러면 정말 재밌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회사 퇴사하시고 바로 입학하시면 안 됩니까? 잘하실 것 같은데 과수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김 대표님은 어떤 공부를 해보시고 싶으십니까? 네, 사실 우리 홍 위원장님께서 AI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 석사 논문이 AI였습니다. 그때는 뭐 그 공장에 진단하는 다이고노시스 하는 그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날리지 베이스드 엑스퍼트 시스템을 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는데 AI도 미래에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이라 생각해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화학공학의 장점, 왜 화학공학이 좋냐, 그거를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정의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해자,
진입 장벽이 높다. 젊었을 때 공부해 놓으면 진입 장벽이 높아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이 길다. 그러니까 에너지 뭐 지금 개솔린이 100년 전에 개솔린이 지금 개솔린입니다. 뭐 디젤 뭐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이 길다라는 것은 결국은 대형 그 제조를 만들어 놓으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잘 투자하면,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수소가 왜 이렇게 안 뜨냐고 했는데 뜨는데 시간이 걸리지 뜨고 나면 편안합니다. 그걸 계속 먹고 살면 됩니다. 근데 반도체나 배터리는 라이프 사이클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도 나가서 열심히 연구해야 되고 이게 휴가 가기도 어렵습니다. 네, 제가 기대했던 디스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의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화학공학이 heat and material balance,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내에 열과 머티리얼 밸런스를 논한 건데, 우리가 회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 회사의 머니 밸런스, 인포메이션 밸런스, 그것들이 결국은, 아니면 뭐 휴먼 리소시스 밸런스, 결국은 모든 게 개의에서 밸런스 개념이기 때문에 화학공학 출신들이 가장 제 생각에는 CEO를 하는 베스트 캔디데이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장점을 말씀드리면서 수소가 라이프 사이클이 길다. 배터리와 반도체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돌발 질문이 들어왔는데 수소의 라이프 사이클이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보다 길면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농담이고요. 이번에는 그럼 이제 우리 배터리가 많이 말씀하셨고 수소도 말씀하셨는데 반도체가 라이프 사이클이 짧다. 네. 뭐 이런 지금 디스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아까 질문이 2025년에 네. 다시 학생이 된다면 맞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질문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저는 뭐 다시 화학공학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 반도체를 하더라도. 근데 제 아들도 지금 화학공학과 나와서 이제 첫 박사 과정이 있고요. 반도체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2025년에는 좀 미리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배터리를 하겠다, 아니면 반도체를 하겠다. 왜냐면 화학과 자체가 좀 이렇게 분야가 넓다 보니까 그 중에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워낙 기본과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그 몇 가지, 우리가 기계공학과는 다른 게 그거지 않습니까? 화학 반응이 들어간다는 거. 우리는 제너레이션하고 어피어런스, 디스피어런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성 텀, 없어지는 텀이 있잖아요. 똑같이 아까 여기 밸런스 말씀했죠. 밸런스 플러스 뭐가 있어요. 생기고 그게 화학 반응이거든요. 어떤 물질 베이스로 봤을 때. 그러면 그런 거 플러스 아까 여기 홍 회장님께서 이 AI 말씀하셨는데, 그 AI는 이제 지금 현재 대생각인 것 같아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은데, 이 AI가 플랫폼인 것 같아요. 이거는 말하자면 새로운 이걸 배워서 내가 무슨 전문가가 아니고요. 내가 화학공학자의 전문가지만 AI라는 어떤 플랫폼, 그러니까 기본으로 알아서 내가 화학공학이나 또 반도체, 그 안에서 또 반도체 한다거나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공정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 성대 오기 전에 이제 다른 회사에서 제가 이제 사업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국책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큰 아이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다이그노스틱 쪽이었어요. 플라즈마 다이그노스틱 진단 쪽이었는데,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화학 공정을 최적화하는데, 반도체 공정은 이제 공정 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정이 뭐 압력이 어떻게 바뀌고 온도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거는 보고 있어도 실제로 반도체 디바이스 상에 이 웨이퍼가 300mm는 꽤 넓거든요. 그러면 센터하고 엣지하고 이런 수율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거 공정 결과가 똑같이 나올까? 이런 궁금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눈으로 가시화시키고 어떻게 될까를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방식이 이제 우리가 플라즈마 다이그노스틱이라 하는데, 그거를 관계를 잘 엮고, 또 삼성 하이닉스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아까 공정에 좀 신입생 얘기만 해주세요. 신입생 얘기. 그래서 제 말은 어디 써먹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공정을 지가
장비가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치 자율주행에서 길 찾아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많은 정보를 주면 스스로 자기가 러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그 화학공학을 내가 한다 그러면 화학공학 플러스 어떤 플랫폼, 그 시대를 쫓아가는 플랫폼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AI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데가 뭐 전작가인지 컴퓨터가인지 모르겠지만 찾아가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 반도체 한다 그러면은 뭐 소자는 재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뭐 전기전자공학 이런 같은 거 한번 들어본다든지 해서 또 재료공학 기본도 이런 쪽으로 좀 자기가 미리 좀 마음을 먹고 선택을 한다면 대학교 때만큼 자유롭게 많은 기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루두루 좀 배우는 게 어떨까. 뭐 참고로 제가 졸업할 때 160학점을 받고 졸업했거든요. 아, 네. 예,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절대 집에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수업료가 아까워서.